질문을 받게 된 엑스트림 무비 박근혜입니다. 호응이 없어. 오늘 진행은 10시 40분에 마칩니다. 10시 40분요. 그래서 시간을 그때 맞춰가지고 혹시 빨리 집에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존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네, 저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채팅방에서 질문을 선정을 해가지고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 10분에게 몇 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지금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확인 후에 그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소리가 왜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었을까요? 잘 보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주인공 양문석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비투 감독을 맡은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하는 대로 제가 먼저 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우선 채팅방에 올라오는 질문을 선정을 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그 1편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옮겨진 영화라고 이제 과거 이제 엑스트림 무비 2에서도 한번 밝히셨는데요. 그 2편에서는 평화를 모색하는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2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강철비 1이 개봉됐던 2017년 말 2018년 초에 실제로 전쟁 위기가 실제로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인터뷰 내놓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한테 오더니 북한이랑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엄혹한 시기였는데 강철비 보통 영화가 기획돼서 사실 여러분들 관객분들을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3년이면 굉장히 운이 좋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 말 2018년 초에는 미국의 외교 매뉴얼상 이때는 꼭 전쟁 위기가 벌어질 것 같다고 해서 강철비 원을 만들었고 이제 바로 강철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서 투를 바로 스타트해서 지금 사실 빨리 만나는 거지요. 보통 영화의 사이클에 비해서는 좀 빨리 만나는 편인데 그 사실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한국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러시아랑 수교하고 중국이랑 수교하고 이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한민국 전체 무역액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까지 커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훌륭하게 냉전을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북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남은 거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랑 수교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거부를 당한 거고 그래서 핵으로 갔고 그때 이제 1993년도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싱크탱크나 해외 석학들이 사실은 한반도에 대해서 그냥 4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4가지 길 안에서 나올 것이다. 첫 번째가 93년도에 겪었고 2017년도에 겪었던 전쟁 위기, 전쟁이 날 가능성. 두 번째가 이제 이번 강철비 2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평화 체제의 구축. 세 번째가 사실 지금 모든 제재의 목표는 어쨌든 정권의 붕괴거든요. 지금 어쨌든 유엔이 생기고 나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쿠데타가 됐든 내부 이제 민중 봉기가 됐든 아니면 지도자의 유고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어쨌든 정권의 붕괴.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강철비 원에 살짝 언급됐듯이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적성국이 핵을 가지면 무조건 상대방은 선택을 여지없이 그냥 핵을 가졌다. 심지어 친민국이었던 파키스탄조차도 인도가 핵을 갖자 어쩔 수 없이 가졌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도 북이 핵을 만약에 고착화시켜서 영국이 가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나? 그 4가지 길을 얘기했고 강철비 1하고 2가 이제 이 4가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상호보완적 속편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이 4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욕망도 있었고
강철이 원에서 벌어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뭘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결정권을 갖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화상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뭘까라고 수천 가지를 대입해본 결과 북의 지도자를 나만이 대한민국 정부가 확보를 하면 이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상상력에서 간 건데 실제는 이 강철비 2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는 지금 남북한 당사자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분단 놀이손을 알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도 결코 당사자 둘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국제질서 내에서 평화체제 시스템으로 가든지 뭐갈 수가 있어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강철비 1은 이제 판타지에서 스타트해서 이제 리얼리티로 갔다면 강철비 2는 처음부터 돌직구처럼 현재 국제질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영화를 스타트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남북 진영을 싹 바꿨습니다. 반대로.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강철비 1에 나오셨던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중국 즉 김병호 선생님이 이제 분하셨던 역할은 그대로 있고 그 크리스티안 달튼이라는 분이 역할하셨던 이제 조엘 마틴이라는 분도 1편, 2편이 사실 똑같이 미국으로 나오거든요. 남북은 일부러 싹 바꾼 게 남북이 이렇게 싹 바뀐다 한들 이제 남북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걸 좀 하려고 저희 충무로에 사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연출의 방은 캐스팅이고 마케팅의 방은 개봉 날짜 잡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캐스팅에서 결국 이제 연출의 반 이상이 들어갈 텐데 조금 치기 어린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이 세서 이분들 충분히 이렇게 뒤바뀌어 연기를 해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남북을 아예 바꿔서 심지어 1편에서 그 터미네이터처럼 나오셨던 조우진 배우님 이번에 대한민국 잠시 환자님 목소리가 조우진 배우님 목소리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이게. 아셨나요?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소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캐릭터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감독님이 방금 이제 답변에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소편인데 같은 배우를 쓰긴 하지만 완전히 캐릭터를 바꾸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저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좀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일단 질고 봐 뭐 약간 이렇게 보실 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배우님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스팅에서 확실히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출의 반이라고 하는 캐스팅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1편에서는 사실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약간은 어찌됐든 이제 뭐랄까 과장이 높이 섞여 있었다고 한 게 대한민국이 과연 이 모든 문제를 전쟁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말지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때 이제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더군다나 이제 강철비 원이 개봉될 때보다 훨씬 더 미중 간의 대립이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 저도 시나리오에서 쓰긴 했습니다만 이거 지금 현실이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2에는 이제 반영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숙달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영화에 나오는 게 거의 결코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일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도 치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배우분들을 믿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건 남북이 서로 우리가 북에서 태어나고 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남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같은 운명 속에서 살고 있지 않겠냐 그런 걸 좀 역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감독님 의도는 있는데 배우분들은 어떠셨나요? 전편에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입장이 뒤바뀌어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나리오 보고서 당연히 내가 이 역인가 했는데 이 역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라시긴 했는데 저도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더니 대부분 다 이제 흔쾌히 응해 주셨다. 조우진 배우님 먼저 연락을 주시고 나는 뭐해요? 그래서 연락을 하셨어요. 지금 서복 찍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찍고 나서 또 뭘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소리에도 출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 강철부 2에서 이제 그 공간 설정에 대한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잠수함의 좁은 공간에서 그새 정상들을 한 공간에 이렇게 이제 가두게 되는데 이 설정이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어떤 뭐 삼국의 어떤 정상을 그렇게 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가둔다는 거는 좀 보기가 드문데 이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공간 설정 고민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실제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와 은유를 위해서 선택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잠수함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핵잠수함 같이 무제한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어디에 가두는 것보다 안전하거든요. 이게 뭐 육지의 어느 곳에 숨긴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는 뭐 우리가 영화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네이비실이나 UTT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출해서 나가는 건 이제 수없이 많이 봤는데 잠수함은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에어리어도 핵잠수함 아니어서 이렇게 리얼로 갖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영화라는 게 어찌됐든 그 서사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시청을 압축해서 넣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 강철부 2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일부러 복합 장르를 선택해서 잠수함 액션 영화도 있고 군단물의 모습도 있고 뭐 블랙 코미디도 있고 정치스릴러도 있는 걸 이제 한 22시간 정도에 다 넣는다는 게 사실 서사로만 느낀 한계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은유나 한유나 대유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잠수함이 사실 한반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휴전을 하고 남과 북이 갈리거든요. 이 좁은 잠수함 안에서도. 그걸 이제 어찌됐든 한 카메라 명징하게 담을 수 있는 남북의 모습을 하나의 분단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잠수함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얼한 요소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역설적으로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 방면도 있고 이제 이런 한반도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 백도가 곧 한반도다. 이런 의미를 펼치기에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어디에 가두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핵잠수함을 생각하게 됐죠. 잠수함에 이제 새 정상을 가두는 그 장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머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긴장을 좀 조율하는 어떤 그런 장치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사자가 아닌 주변 어떤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뭔가가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일종의 유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감독님의 어떤 입장, 뭔가 울분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그런 유머 장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자체가 야구처럼 굉장히 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에다가 당위점이라고 해서 약간 단 것을 발라서 목넘기를 이제 편하게 만드는 약처럼 이제 뭐 그리고 시나리오 쓰고 나서 이제 딴 분들 보여드릴 때도 악명이 높았어요. 이 시나리오가 어렵기로 심지어 뭐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약간 과할 수도 있을 정도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더 보더라도 이제 한 번 어려운 거 보면 지금 이제 패턴이 제가 어떻게 됐냐면 조금 저도 이게 잘하는 건가 하면서도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려운 게 하나 있으면 반드시 거기 코믹 코드로 제가 끝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전반부의 정치 스릴러하고 블랙 유머 코드는 일부러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영화 내용에서 가장 암담한 게 사실은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속내를 얘기하잖아요. 이젠 북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그걸 확실히 해라. 우리 미국한테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아무리 핵을 없앤다 하더라도 중국의 동맹을 풀어줄 리는 없지 않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사실 가장 좀 난감하고 가장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파트를 오히려 관객이 어떻게 하면 좀 차라리 재밌게 역설적으로 재밌게 한번 볼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연출은 약간 코믹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극장에서는 약간 웃으시면서 보실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길에 잠깐 생각하면 내용만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고 그래서 약간씩 어려울수록 조금 더 제가 과하게 이런 코믹적 요소를 좀 섞으려고 했었던 건 이제 일부러 넣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코미디를 과감하게 차용한 것도 앞부분에 정치 스릴러처럼 보이는 파트가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어쨌든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 베이스가 풍자고 풍자라고 하는 건
센 사람을 풍자해야 이게 코미디처럼 느껴지지 약한 사람을 풍자하면 이건 희롱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가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싱크리드가 높고 누가 좀 적게 되고 이런 부분도 배분이 됐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좀 화면을 봤는데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인물 아이돌 시청 중 닉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호인의 송우석, 변호인의 법정심에서 수많은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 강철비에서 초월하는 이름, 이의성, 김경영 등 감독님의 두 작품을 보면 이름에 관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새 정상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사 같은 경우 왜 이름이 김씨가 아니고 조씨지?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 북한의 지도자 같은 경우 도저히 한 캐릭터로 아무리 글을 제가 쓰더라도 담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평화 모드로 갈 때 이제 북의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태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한참 긴장하게 있을 때 이제 막 몹쓸 행동들, 몹쓸 이렇게 깡패도 그런 말 안 할 텐데라는 말들을 막 할 때 보면 이게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익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북은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말이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캐릭터 이거는 지킬 하이드처럼 같은 사람이면 캐릭터 두 개를 나눠서 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은 이제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북핵이라는 것이 돌과진 그러니까 크게 저희 70년 분단 시기를 두 섹터로 나누면 냉전 시대의 분단과 냉전 이후의 분단이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냉전 이후의 분단은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도 평화를 강력하게 바라지만 더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들어온 지 3, 40년이 지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위기가 생기면 이제 극복을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분단을 이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쓰는 분들은 최소한 노골적으로 쓰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은 아직도 어찌됐든 현재 분단 시스템을 이제 체제 유지나 정권 유지로 사실은 아직도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오히려 위기 같은 경우는 자기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 분단하기를 발전시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우리보다 철저하게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평화체제에 대한 열망을 클 거라고 보고 그 소망을 담은 캐릭터가 소위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시는 주민들의 소망이 30년 동안 압축된다면 조선사라는 캐릭터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선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스무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193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보호무역지 법안이 하나 통과돼요. 그 법이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드 스무트라고 하는 상원의원과 윌리스 체프만 홀리라는 하원의원이 상하원 합동 법안을 내서 통과가 되고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고 이제 그 법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미국은 항상 대외 정책이 대외팽창주의와 고립주의가 번갈아 가면서 대외 정책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바마 행정부부터 지금까지는 고립주의를 미국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무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고립주의 외교로 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한 이제 부류가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맡았다고 생각해서 스무트 대통령이 이름을 줬습니다. 나중에 사인하실 때 보면 조선사라고 쓰고 저쪽 스무트 대통령은 윌리스 체프만 스무트라고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한경제 대통령이면 뭐 항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이퀄하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경제 성장률 4%쯤 하신 분이다. 뭐 네, 그래서 일단 남북 문제만 포커스 맞춰서 보실 수 있게끔 약간 농담처럼 한경제라는 이름을 줬었어요. 캐릭터 이름 짓는 때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을 들이신 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다음 질문 유타입이다. 이분이 오늘 7월 27일은 휴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날이고 백도어도 0727번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분명 휴전협정 관련하여 만드신 디테일일 텐데 혹시 시사의 날 큰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4월 29일 날 개봉했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이제 공교롭게 여러분들과 만난 날이 7월 27일이 됐는데 코로나가 많은 일 했네요 정말. 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에 먼저 하신 분이
네, 세팅님. 네, 북한 사투리가 나온 장면에서 자막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출적으로 의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1편에서 국수가 남북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상징적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2편에서도 국수가 미국 대통령 대사에서 중국은 국수만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연출적으로 의도하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자막을 북한어의 자막을 다 다른 건 이제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관객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1편을 하실 때 잘 안 들린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연출적 의도는 이거였어요. 사실 영화 내부 영화에서 계속 내내 얘기했던 2시간 내내 얘기했던 게 이제 사실은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한국 헌법상 우리는 계속 내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헌법의 미수복 지역이고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가려면 분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외국어 자막을 넣어주듯이 이제 자막을 한번 북한을 외국이다 생각하고 자막을 넣어본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어 뜻으로 했더니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의 최대 장점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이제 보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약간의 이질감도 느끼셨으면 깽깽이 국수에서 깽깽이 국수가 뭐지 하는 이질감처럼 자막이 있으시니까 자막으로 편하게 보시긴 하는데 약간씩 단어에서 이질감이 느껴지고 나중에 이제 전미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입니다라고 끝난데 저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다로 끝나는지 그런 걸 좀 느껴보시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1편에서의 깽깽이 국수 같은 깽깽이 국수와 잔치국수 이름이 다른 걸 이번에 아예 그냥 자막을 넣어서 북을 이제 외국으로 보십시다. 그래야 이제 평화체제,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니까 외국으로 보고 외국어 자막처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소통이 꺼졌어요. 심한데? 처음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네, 계속 걱정을 하던 일이 지금 벌어졌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폰으로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J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실제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과 배경을 탁월하게 재현해내셨는데 웹툰 원작을 창작하실 때와 영화하실 때 각각 중요한 표현적 가치를 무엇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영화는 사실은 시작이 되면 이제 사실상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좋게 말하면 자동으로 보시는 거고 시간이 흐른 것 더불어서 나쁘게 말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 나가지도 못하시고 그냥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웹툰이나 이런 이제 어쨌든 책으로 된 것들은 그냥 내가 보고 싶은데 보다가 재미없으면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을 보고 그러다가 다시 보고 싶은 데는 좀 오래 봐도 되고 재미없는 데는 건너뛰어도 되거든요. 영화는 사실상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예술하고 일종의 공간 예술 같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신경 써야 될 이제 영화 연출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역시 그 영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밸런스 부분을 어떻게 이제 느끼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웹툰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과감하고 많이 써도 이제 스킵할 건 스킵하고 보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툰하고 영화도 상호 좀 보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수백 명이 고생하시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 웹툰은 그냥 한 두세 명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돈도 별로 안 들고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네요. 네, 강철비 흥혜라님, 네 질문. 제일 공들여서 찍은 그래서 관객들에게 제일 기억되길 바라는 장면이 있을까요? 관객들이 딱 한 장면만 기억한다면 어떤 장면을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궁금합니다. 사실 저한테 제일 잔인한 질문이 이제 네. 생각해서 이렇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이제 모든 살 같아서 그렇긴 한데 글쎄요. 가장 공들였던 파트 이건 이제 한 신이라기보다 그냥 정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고민했던 파트인데 1편에서 사실은 새피새피 미소를 3번 지으세요. 엄철우라는 캐릭터가 거기 이제 미묘하게 이제 이걸 좀 담아보자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사실은 한 숨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 전반부에서 이제 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한 숨을 쉬는데 그 한숨처럼 비록 본인은 이제 호흡이 길어서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한숨을 좀 쉬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이
모든 걸 희생하고 희생을 통해서 또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했던 평화체제를 이제 사실상 이제 얻어낸 뒤에 잠깐 뚜껑을 열고 나오셔서 이제 그때 숨 쉴 때는 정말 크게 한숨을 이제 쉬시긴 하는데 성격이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변님이랑 우리가 1편에서 미소를 가지고 조금씩 감정의 변화를 보여줬듯이 이번에는 숨을 가지고 한번 그런 모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안 보시면 숨소리도 잘 안 들리실 수 있고 숨을 쉰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런 파트들을 신경을 쓰면 조금 더 연기하시는데도 좀 세심할 수 있고 저도 조금은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세밀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당연히 보셨을 수도 있고 혹시 이번에 너무 영화가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으면 다음번에는 이분이 언제 한숨을 쉬나 그리고 물론 한숨 쉴 때 맞으시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잠수함에서 나왔을 때 사운드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다른 밸런스보다 숨소리가 잘 들리게 그런 파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 디디디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극중 박철호와 총국장은 친형제인가요? 두 예, 사람의 그렇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친형제입니다. 왜냐면 북에서 사실 실제로 쿠데타를 꾸민다고 했을 때 이게 한마디만 생각하면 그냥 일족이 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호위총국장에 쏴 죽이는 사람이 총정치국장이에요. 이 총정치국은 모든 부대에 장교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정치부 함장이라는 사람의 원소속이 총정치국이거든요. 이 사람들 눈에 한 번만 걸리면 그냥 뭐 북한은 군에서의 최고 권력기관이 사실 총정치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새 나가면 끝이니까 이제 내가 이 쿠데타에 성공시켜서 잠수함으로 데릴 것 같게 할 때 거의 친형제 같은 사람 아니면 사실상 이 공모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친형제로 세팅을 했고 두 번째 사실 이제 자기 동생이 죽고 나서 이제 호위총국장이 폭주를 하잖아요. 사실은 막 그냥 솔직히 나도 죽어버릴래라는 개념 이제 그럴 정도로 보일 때까지 그냥 막 폭주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호위총국장이 어느 순간 이제 폭주를 해버리는 계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동생의 죽음이 할 수 있게끔 했고 동생 죽음이 철호인 것도 강철변에서 철호가 두 가지 의미였거든요. 강철 같은 친구의 의미 하나 있고 무기처럼 이제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동생 철호의 죽음이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호위총국장한테 다가갔다 그런 의미로 실제 형 동생처럼 물론 이제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그 유지영 배우님이 이제 옛날에 별명이 이제 이틀 정우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쪽이랑 형제가 안 어울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뭐 두 분은 진짜 친형제처럼 현장에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형은 중국어를 동생은 영어를 사실 엘리트 북한 집안으로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바이코디님의 질문입니다. 강철 1편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단정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한경재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장면으로 결말을 맺는데 전편의 결말에 비해 개방적이고 열린 결말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말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이시고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1편이 끝났을 때도 뭐 그런 질문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작가라고 하는 캐릭터나 이제 연출가라고 하는 캐릭터 한국 캐릭터를 창출해내면 그 다음부터 노예입니다. 거꾸로 자기가 이 캐릭터는 이럴 것이다라고 그 이제 세팅을 해버리면 거꾸로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예처럼 끌려가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빌려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철호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외교안보 수석이었고 당연히 이제 국가 이익의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제 안보 전략가는 당연히 이런 좋은 기회에 그냥 넘겨줄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평화를 이뤄내려면 이제 핵 무기에 의한 이제 공포에 의한 평화라도 우리는 확보해야겠다 해서 이제 불로 돌려보낸 거고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한경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던 평화 체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이제 제가 이제 또 거꾸로 이제 한경재 대통령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간 거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조금 저는 곱씹어 주셨으면 하고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칫하면 오해가 하는 게 뭐냐면 통일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분이 하신 거 뭐냐면 정치인이나 관료가 결심한다고 못 간다. 결국 이제 국민이 결심하셔야 우리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갈 수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통일하실 겁니까? 묻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질문에 예스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노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스 통일로 갑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치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로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최소한 2세기 이상 걸린다고. 수십 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통일이나 이제 평화로 해결책으로 가려면 지금 일단 분단을 인정해야죠. 거꾸로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부터 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국내 정서적으로나 헌법상 저희는 분단국가가 아니에요. 내전국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분단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단을 한다는 얘기는 외국이 된다는 얘기고 북한은 그럼 이제 최소한 이제 사이가 좋거나 사이가 좋거나 나쁜 외국은 있을 수 있어도 외국은 어쨌든 외국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겪어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같이 하나가 돼도 EU처럼 모습의 같은 하나가 될지 미 합중국처럼 이제 연방국가처럼 뭐가 될지 그건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최소한 어찌됐든 우리가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크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다면 사실 한국의 여건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일 거예요. 가장 많은 국가를 갈 수 있는 여건으로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이 1일 거고 아마 한국이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여건으로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싱가포르한테 뒤져서 우리가 2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너 통일하기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그럼 더욱더 그런 분단을 고착화시켜야죠. 합치하게 법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다른 국가 너희들 남남이야 우리 남남인데 근데 뭐 비슷한 언어를 쓰는 하지만 우리 시스템도 다르고 못하니까 외국으로 가자라고 했어도 사실은 필연적으로 평화체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도 국제이론의 정상적인 멤버가 되어서 살고 우리는 30년 전에 근데 우리도 그때 쉽진 않았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사실 수교를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수교를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제 거절을 당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통일하실 겁니까?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에는 예스로 대답하시다, 노로 대답하시다. 반드시 둘 다 평화 체제를 거치셔서 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한 예스나 노를 듣고자 여러분들의 질문한 게 아니고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일단은 평화 체제 구축이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제 숙제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이제 소망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죠. 좋은 질문에 감독님의 아주 강의를 듣는 내용인데요. 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으신 분 계시면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자, 실제 잠수함님인데요. 유튜브에서 비하인드 영상을 봤을 때 잠수함 모형을 실제로 제작해서 영화를 촬영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프로덕션 부분에서의 좀 뒷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잠수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영화 전체 제작비의 반이 잠수함 쪽에 쓰인 것 같아요. 제작비의 반이. 왜냐하면 어찌됐든 한국 영화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 한국 영화 보시나 미국 영화 보시나 똑같은 금액 내시고 보시잖아요. 한국 영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더 이제 미국 영화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실 한국 영화가 한 20몇 년 전부터 복합장르화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영화도 급속하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도 복합장르하면서 이제 오히려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긴 한데 강철이 투만하드에도 사실은 정치 스릴러, 블랙 코미디와 자우선 액션 세 장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장르이고 기본적으로 또 강철이 2는 분단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자우선 액션에서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CG는 거의 1년 이상 했거든요. 촬영하기 전부터 오히려 CG는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은 일찌감치 시작했고 내부에 있는 잠수함도 사실은 최대한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잠수함 사이즈의 세트를 줬어요. 그래서 실제 쇠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외부도 다 만들고 내부도 다 만들어서 잠수함 세트 비용만 20억 가까이 들었고요. 내부 세팅만. 컴퓨터 그래픽을 1년 이상 하면서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찍지 않은 10몇 분의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보신 거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서 사실 전체 제작비 한 반 정도가 어찌 보면 잠수함에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은 돈을 들이는 만큼 고증을 철저하게 해보자. 우리도 허투루 돈 쓰지 말고 관객분들도 최대한 이제 이야기의 신뢰성을 가지시려면 좀 디테일한 것들 좀 다 맞추는 것이 또 오히려 관객분들에 대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돈을 많이 쓰니까 또 돈이 아까워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좀 고정을 위해 가지고 좀 참고하실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그런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한국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잠수함 이제 선도국 잠수함을 이제 갖고 지금 이제 잠수함을 자체 설계해서 배치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핵 프로그램의 모든 완성형은 잠수함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딱 두 나라만 잠수함 발사 미사일, ICBM, 그다음 핵폭격기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지.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사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아예 ICBM하고 폭격기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핵잠수함에다가 이제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로만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도 아마 실질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 ICBM이나 제가 볼 때는 ICBM이나 폭격기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이제 핵잠수함을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잠수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잠수함이 가지고 핵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최종 병기로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략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 동력도 핵이고 로켓도 핵로켓으로 무장한 저 무기가 사실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명한 무기 중에서 진짜 최종 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은 그냥 전략 잠수함 한 척이 대륙 하나를 다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련이 뭐 붉은 시오로에 나왔던 타이푼급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냥 잠수함 하나가 대륙 하나 정도 날립니다. 이건 그 핵미사일이 24발 정도에서 20발 정도 넣고 다니는데 그 한 미사일 한 발에 핵탄두 10개에서 12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잠수함에 싣는 핵탄두의 위력이 제일 셉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뭐 웬만한 나라가 아니면 대륙 하나 정도는 잠수함 하나로 충분히.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최소한 이제 거의 10척 가까운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게 그냥 만약에 본토가 이제 적의 공격을 받고 초토화 되더라도 살아남은 잠수함 중 반만 살아남아도 전 세계를 한 번 다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냉전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했다. 조금이라도 전쟁에 벌어지면 인류 전멸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딴 거는 다 없애도 그러니까 딴 거는 뭐 하지 말자 해놓고 오히려 그래 잠수함으로는 우리 서로 확실하게 화끈하게 다 죽는다는 걸 보장하자. 그랬던 거여서 최종 병기의 느낌으로서의 핵잠수함, 그다음에 한반도가 압축된 것의 의미로서의 핵잠수함 그 두 개를 보여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평소 이제 잠수함 영화 볼 때 밀리터리 쪽에 뭐 그렇게 크게 막 뭔가 파고들어서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영화를 보고 잠수함 자체가 감독님은 아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에서는 늘 위험한 공간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달랐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좀 잠수함에 대한 좀 뭔가 좀 다른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치면 잠수함들은 항구에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바다로 나갑니다. 잠수함에서 바다 밑속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뭐 잠수함,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잠수함이 사실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날 가능성과 자동차를 탔을 때 사고 날 가능성이 자동차가 훨씬 높잖아요. 잠수함도 비행기처럼 고장이 나면 두 번 다시 떠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 사실상 대한민국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정말 수만 번의 추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한 번 안 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잠수함이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 70%가 바다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사실 안전하게 맞긴 맞습니다. 이번에 강철루님의 질문입니다. 한경재 대통령의 영어 실력을 리스닝에 비해 스피킹이 많이 부족하게 또는 드러내지 않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교육의 병폐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문법 위주의 이제 특히 이제 그 나이 또래는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닝도 사실 약하죠. 80% 저는 과연 80% 아예 들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스피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부위원장이 이거 토익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딱딱한 얘기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었고 잠수함에 들어갈 때 저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가냐면 그냥 스무트 대통령은 돈 많고 힘센 형, 제일 큰 형. 그래서 그 조선사 위원장은 정말 고집센 막내 동생. 형 말이고 뭐고 간에 그냥 뭐 고집불통 우기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중재하려고 하는 그 둘째 형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소통은 거꾸로 이럴 때다 둘째 형이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이제 막내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된다 하면 좀 더 아이러니하고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세팅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부러 약간 영어 실력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이쪽을 좀 올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도로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는 같은데요.
조선사 캐릭터를 말씀하셔가지고 무습값 얼마라는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현실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조선사 캐릭터를 정상회담에서 소통의 키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캐릭터가 현실에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소망, 즉 평화 체제로 가고 싶은 소망이 이제 담겨진 캐릭터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실질적으로 택잠수 안에 갇혀서 셋이 이제 허물 없이 언제 구출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갇혔으니까 끝이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뭐 서로 욕도 하고 뭐 입 닥쳐 서로 얘기하고 그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넌 도대체 미국이랑 협상을 이렇게 30년 동안 기다렸다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니?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뭐 북도 뭐 3대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국하고 대화를 해왔지만 지금 아직도 못 풀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봤을 땐 답답한 게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약간 미국의 이제 문법을 못 알아듣는 거죠. 화법도 못 알아듣고 그런 부분도 좀 보여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어필을 했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한 대통령이 공부 안 한 거요? 그거만 바랬다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야? 아무 준비 없이. 이게 아마 뼈 때리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선사 위원장은 그렇구나, 우리가 대화를 하고 뭐 수교 협정하자고 말만 했지 사실상 미국의 합법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합법대로 얘기해왔구나.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아마 그냥 잠깐이나마 판타지적으로라도 북한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북한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하고 싸우지 말아라.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강자가 실제로 이제 톨레랑스 앤 앙가주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배 정책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제국주의로 갈 때 뭐를 실제로 사실은 영국 식민지하고 프랑스 식민지하고 그 사람들을 막상 보면 영국 식민지였던 사람들이 조금 더 거칠고 쫓독하고요. 프랑스 식민지였던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이득으로만 바라보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안아줘야지라고 했던 이제 프랑스하고 좀 달라서 이제 트럼프한테도 어찌든 톨러런스 앤드 인게이지먼트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한 거고. 근데 뭐 사실은 제일 이제 하쉬했던 내용은, 가장 현실적인 내용은 수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자이젠 북핵은 핵심이 아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거를 선택해라.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도 받고 있는 압력인 거죠. 그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마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스틸레이님이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 밀리터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말씀 듣다 보면 군사 관련 강의 듣는 것 같아 유익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20대 때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93년도 북핵 위기와 전쟁 위험성이었어요. 실제로 CNN이나 이런 이제 해외 언론들은 며칠 날 어디를 폭격한다까지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북면 이제 그런 보도가 일체 이제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의지에 상관없이 정말 전쟁이 날 뻔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가까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계속해서 남북 문제는 이제 좀 그때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뭐 영화를 나중에 영화 감독이 돼서 내가 이 영화를 찍겠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말 터질 뻔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93년 같은 분위기가 2017년을 향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어쨌든 변호인 이후 영화 연출자라는 이제 직업이 생겼으니까 이거 직업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이제 밀리터리 쪽을 공부하게 된 게 93년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새로운 무기가 나오거나 어떤 한반도에 뭐가 오면 이제 관심 가지고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책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누가 정리해 준다기보다 기사나 인터넷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팟 리딩이라고 뚱뚱하게 공부하기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과하게 좀 주변 것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밀떡에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탑티어 밀떡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김땡땡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마지막 한경재 대통령의 연설을 엔딩 크레딧과 함께 편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한경재 대통령이 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 광화문 앞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 뭐 사실 뭐 20년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그래 남북 정상회담 서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영화 막판에 하는데 근데 사실은 영화 내내 일관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쿠키 영상이 아니 쿠키 영상을 넣은 이유가 한경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한경재 대통령은 계속해서 영화 내내는 평화 체제 얘기에 이제 북미 수교 이쪽을 얘기를 하지 통일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쿠키 영상을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영화적 내용하고는 그렇게 밀접하게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가장 이제 그 이걸 쿠키 영상이라서 뒤에다 넣은 건 뭐냐면 사실은 마지막 질문에 예스로 대답하시든 노로 대답하시든 답은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놓고 예스하고 노하고 어떻게 결과가 똑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한반도가 그런 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차라리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쿠키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쿠키에다가 어찌됐든 그 질문을 좀 마지막에 낸 게 어찌됐든 너무 진지하게 또 들으시면 이걸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제가 협박하는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뒤에다 깔고 오히려 예스하고 노가 사실 답이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필하려고 일부러 쿠키를 뺐고 일부러 저렇게 자그마하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그 강철비 2에 대한 이제 감독님 말씀은 뭔가 이게 좀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그럼 감독님 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에게 좀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 뭐 이제 영화 내용도 영화 내용이지만 사실 이제 개봉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3개월 정도 뒤로 밀렸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 영화 역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극장에 와서 재밌게 봐주세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네. 오히려 만약에 극장에 오신다면 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물론 저희는 이제 이 기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받긴 했습니다만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생활방역을 꼭 철저하게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다행히 뭐 극장하고 비슷한 환경인 대중교통이나 극장에서 사실 확진자가 다녀는 간 적이 있으시면 극장 내에서 전염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방역만 철저히 해주시면 사실은 극장보다 더 열악한 버스나 열차나 이런 쪽에서도 전파가 된 적은 없거든요. 네. 오히려 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너무 그런 데를 들어가실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꼭 영화를 보러 오실 때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생활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오시면 어쨌든 극장 내에서 이제 이 감염이 전파된다는 사람 조금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방역 선진국으로 해외에서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와주십시오라고는 감히 말을 못 드리고 오신다면 꼭 마스크를 사용하고 꼭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양우석 감독님이 굉장히 좀 한국 영화에서 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영화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한 해 뭐 이상의 편을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많은 영화들을 보시면서 또 감독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 아마 편수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의 어떤 개성과 색깔이 있는 영화가 기억을 아마 하시게 되면은 아마 손가락에 아마 꼽을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 양우석 감독님은 이것이 어떤 양우석 감독의 영화에 대한 색깔, 개성 이런 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양우석 감독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